여기 정말 젊고 미인인 한 여자가 어릴 적부터 동아시아를 너무 사랑해서 그쪽 나라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동아시아 여러 나라를 거쳐 한국까지 오게 되고 매력에 빠졌다는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카터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모든 건 10년 전 제가 짐을 싸서 일본으로 이사했을 때 시작됐어요. 그때 정말 설레서 비행기 안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 매료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도쿄를 방문하고 후지산을 보고 바로 그곳에서 스시를 먹는 꿈을 꾸곤 했죠.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일본에서 살며 일할 기회를 얻었을 때 사요나라라고 말할 새도 없이 그 기회를 잡았어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 그 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신선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느낌이랄까요? 공항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표지판은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자판기조차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도심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제 얼굴은 창문에 딱 붙어 있었어요. 도쿄는 정말 제가 본 적 없는 곳이었거든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창문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리고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일상을 보내면서도 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밀치거나 떠밀지 않고 그저 매끄럽게 흘러가는 인간의 흐름이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제가 새롭게 일하게 된 곳은 도쿄 중심부에 있는 큰 국제기업이었어요. 첫날에는 너무 긴장해서 토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받았어요. 새 동료들이 너무 친절하고 환영해줘서 금방 편안해졌어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주변 모든 것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기차는 항상 정확하게 운행되고 거리도 너무 깨끗해서 그 위에서 음식을 먹어도 될 것 같았어요. 물론 실제로 해보진 않았지만요. 음식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멘 한 그릇부터 정교한 스시 한 점까지 매 끼니가 작은 예술작품 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사람들이 일에 임하는 태도였어요. 사무실에서 일본인 동료들은 마치 기계 같았어요. 물론 좋은 의미로요. 그들은 모든 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헌신을 보여줬어요.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대처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기술력도 대단했어요. 어디를 가든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기기나 도구가 있었어요. 우주선보다 버튼이 더 많은 화장실,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화기, 로봇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마치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그 순간들이 정말 좋았어요. 일이 없는 시간에는 도쿄를 탐험했어요. 도쿄는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였어요. 네온사인이 무지개처럼 밤을 밝히는 번화한 쇼핑가를 돌아다니거나 고층 건물들 사이에 숨겨진 조용한 사원을 찾아내곤 했어요. 그곳은 도시의 정글 속 작은 오아시스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었죠. 친구도 사귀었어요. 일본인 친구도 있고 저처럼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같이 노래방에 가곤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아니면 봄에 벚꽃 아래에서 피크닉을 즐기기도 했죠.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에 일본이 진짜 집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흐르고 일본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어 실력도 점점 나아졌고 지하철도 눈 감고 탈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어요. 심지어는 현지의 관습도 조금씩 익히기 시작했어요.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하루에도 100번쯤 실례합니다. 일본어로는 스미마셀라고 말하곤 했어요. 물론 모든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은 완전히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어요. 신발을 벗어야 하는 곳에 실수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거나 일본어로 무언가를 말했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이죠. 그런 순간들은 좌절감을 주었지만 그 또한 배움의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일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인내심의 중요성, 디테일에 집중하는 법,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 등을 배웠어요. 일본에서의 첫 몇 년을 돌아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요. 그것은 성장과 발견, 그리고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 스스로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일본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고 저는 그 나라, 그곳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푹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어요. 도쿄의 밝은 네온사인 뒤에 어두운 진실들이 숨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동경했던 그 나라에도 나름의 도전과제가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 초기의 나날들, 경이로움과 흥분으로 가득 찼던 그 시간들 속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 꿈을 살고 있었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가끔씩 처음엔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작은 것들을 눈치채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런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휴게실에서 세 번째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저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 보고서들이 저절로 작성되진 않으니까요. 그때 아키라라는 신입 분석가를 봤어요. 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약간 속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키라,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 에밀리 씨. 네, 괜찮아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평소엔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편인데 그의 표정에서 뭔가 신경이 쓰였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요. 아키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고 그는 서서히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 켄지한테서 방금 메시지가 왔어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가 또 직장을 잃었대요. 이번이 올해 세 번째예요. 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정말 안 됐네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키라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요. 그는 임시 계약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손으로 자르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점점 너무 흔해지고 있었어요. 켄지가 정규직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물론 답이 뻔히 예상되었지만요. 우리 모두 그래요. 아키라는 조용히 말했어요. 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 임시계약, 아르바이트, 그리고 일회성 일자리.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알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더 이야기하도록 격려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했어요. 좋은 직업, 좋은 삶. 하지만 이제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항상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아키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에서 만난 다른 젊은이들이 떠올랐어요. 그들 대부분이 비슷한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똑똑하고 성실하며 교육도 잘 받았지만 그게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물었어요. 아키라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가끔은 우리가 꼼짝없이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요. 그와의 대화는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주변의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많은 젊은이들이 20대, 심지어 30대가 되어서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원해서가 아니라 독립할 여유가 없어서요. 도쿄의 집세는 말도 안 되게 비쌌고 일자리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저축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죠. 또 그들이 결혼이나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마치 먼 꿈처럼 느껴졌어요. 내년에 내가 직업이 있을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말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시부야를 걷고 있었어요. 그곳의 밝은 불빛과 북적거리는 인파를 보면서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이면을 보고 있었어요. 하루에 3번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편의점 점원의 지친 눈빛, 그리고 저렴한 이자카야에서 웃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이 깔려있는 친구들 무리의 모습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시적인 문제나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들의 세대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였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옛 약속, 안정성과 안전의 약속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사토리 세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토리는 불교에서 깨달음이나 이해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일종의 체념에 가까운 수용처럼 느껴졌어요. 이 젊은이들은 옛 방식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앞으로 나아갈 뚜렷한 길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저를 슬프게도 했지만 동시에 화도 나게 했어요. 일본은 항상 자국민을 돌보는 것, 공동의 선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체 세대를 뒤처지게 만든 거예요.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외국인 경제학자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너무 크고 문화와 시스템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더 많은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하려고 했어요. 일본의 경제적 도전과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문제들이 현실적이고 심각하지만 희망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일부 젊은이들은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어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해외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등 말이죠.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면서 성공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있었어요. 낡고 망가진 길을 따르는 대신요.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 문제들에 대해 깊이 파고들면서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일본을 떠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될 계기가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다룰게요. 지금은 그저 현대 일본의 젊은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이 현실은 앞으로 수년간 제 관점에서 성공, 그리고 사회적 발전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서 일본 생활에 점점 더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일본에 오래 있을수록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깊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사무실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봄날이었고 벚꽃이 만개했어요. 그런데 꽃을 즐기는 행복한 가족들이나 친구들보다도 대부분 혼자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일본의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부족해서 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활기를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사실이요. 지난주에 이웃인 타나카 씨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났어요. 그녀는 30대인 아들이 아직도 집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죠. 얘가 좋은 직장을 못 찾고 있어요. 그녀는 걱정에 가득 찬 눈으로 말했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독립해서 자기 삶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없으면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타나카 씨의 이야기는 흔한 일이었어요. 내가 아는 많은 부모들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들의 자녀들은 잘 교육받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때 일본에서 흔했던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제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요. 직장에서는 상황이 그다지 나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소규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 팀의 일원이었어요.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느리게 진행됐어요. 몇 주를 회의에만 보내며 사소한 세부 사항들까지 논의했죠. 결국 실행할 준비가 되었을 때쯤이면 아이디어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 오후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인 켄지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는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습이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번 주에 매일 자정까지 사무실에 있었어요. 새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실수할까봐 결정 내리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꺼리는 이 분위기가 일본 전반에 퍼져 있었어요. 이는 일본이 혁신하고 성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죠. 직장 밖에서도 일본의 어려움은 눈에 띄었어요. 도쿄의 바쁜 거리들을 걷다 보면 문을 닫은 가게들과 빈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존하지 못한 사업체들이었죠. 그 실패한 사업들에 담겼던 꿈과 노력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주말 저는 기분 전환을 위해 시골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일본의 다른 면을 보면 기분이 나아질까 했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나라가 멈춰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전통 공예로 유명한 작은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곳에 도자기 가게를 운영하는 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5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의 손은 오랜 세월 점토를 다뤄온 탓에 거칠었죠. 하지만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옛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들 대도시로 가서 다른 종류의 직업을 찾으려 하죠. 그의 말은 내가 마을을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남아 있었어요. 일본이 과거와의 연결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미래를 찾는 것도 힘겨워하고 있었죠. 도쿄로 돌아와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 했어요. 여전히 일본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예의 바름,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전통들. 하지만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아파트에서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그 불빛이 아래에 감춰진 문제들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일본이 한때 빠르게 성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당장은 가능성이 낮아 보였어요. 그 순간부터 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일본에 왔고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갇힌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하는 프로젝트들은 중요했지만 거대한 문제의 바다에서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시스템의 일부로서 형식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일까? 천천히 뒤처져 가는 시스템 속에서요?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했어요. 일본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여기가 나에게 맞는 곳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앞으로 나아가는 곳,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 있고 싶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런 감정들이 제 인생에서 큰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아주 다른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줄 변화 말이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다룰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일본에 있으면서 길을 잃어가고 있는 듯한 이 나라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과 실망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왜 처음 일본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상기시켜주는 아름다움과 친절함의 순간들도 찾아왔죠. 저는 두 가지 감정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제가 있는 곳에 대한 깊은 감사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는 점점 커지는 감정. 결코 쉬운 감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새로운, 흥미로운 것들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요. 어느 저녁 도쿄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모든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TV가 켜져 있었지만 사실 별로 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일본에 이렇게 오래 머문 게 실수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옛 친구 줄리아였어요. 에밀리. 줄리아가 전화기 너머로 거의 소리치듯 말했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맞춰봐. 쩔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줄리아는 대학 시절부터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였거든요. 내가 맞춰볼게. 내가 말했어요. 드디어 달에 도착했나? 줄리아가 웃었어요. 거의 맞았어. 나 지금 서울에 있어. 그리고 여기 정말 대단해. 난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서울이라니? 줄리아가 몇 년 전에 한국으로 이사 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뜸했거든요. 정말? 거긴 어때? 오, 에밀리, 그녀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죠. 여긴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멋져. 사람들, 도시, 나라 전체가 너무 활기차. 너도 와서 직접 봐야 해.
의자에 등을 기대며 줄리아의 말을 곱씹었어요. 글쎄 줄리아, 난 일본에 너무 오래 있어서. 바로 그거야. 그녀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와야 한다고. 내가 너를 잘 알아. 너 일본을 사랑하는 거 알지만 내 말로는 요즘 상황이 별로 안 좋다며. 한국은 달라. 완전히 폭발적인 발전 중이야. 사실 좀 궁금했어요. 물론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었죠. 경제 성장이 빠르다는 얘기도 들었고 한국 음악과 TV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을 항상 일본의 그림자 속에 있는 나라로 생각했어요. 더 말해줘.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관심이 생겨서 말했어요. 줄리아는 기꺼이 얘기해줬어요. 우선 경제가 완전히 불타고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어. 특히 기술 분야에서 혁신이 엄청나. 그리고 에밀리, 너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을 봐야 해. 너무 열정적이고 야망이 넘쳐서 마치 세계를 바꿀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녀의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 모습들이 그려졌어요. 일본에서 알고 지내던 젊은이들, 예를 들어 아키라 같은 친구들을 떠올렸는데 그들은 미래에 별 희망이 없다고 체념한 듯 보였거든요. 이 대비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서울 자체도 줄리아가 말을 이었어요. 고대 궁궐들이 초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옆에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혼합이야. 음식도 끝내주고 밤문화도 환상적이야. 그리고 항상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 웃음이 나왔어요. 마치 한국 관광청에서 일하는 것 같네. 알아. 그녀도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심이야, 에밀리. 이곳은 정말 특별해. 여긴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고 믿는 에너지가 가득해. 그녀의 열정에 나도 점점 빠져들었어요. 오랫동안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정말 멋지게 들리네. 내가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와봐. 줄리아가 말했어요. 그냥 일주일이나 2주일이라도 좋아. 직접 눈으로 봐. 최소한 도쿄와는 다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누가 알아? 나처럼 너도 여기서 사랑에 빠질지.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내가 쌓아온 삶이 눈에 들어왔어요. 편안하고 익숙했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을지도 몰라요. 너무 안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알겠어?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어요. 가보기로 할게. 줄리아가 너무 기뻐서 귀에서 전화기를 떼어낼 정도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예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 우리가 갈 장소와 할 일들을 줄리아가 쭉 나열하는 동안 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진짜 흥분을 느꼈어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거죠. 우리는 1시간 더 통화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전화를 끊을 즈음엔 이미 다음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할 결심을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서울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활기찬 거리들, 에너지 넘치는 젊은이들, 날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세련된 오피스 빌딩들. 매콤한 한국 음식을 맛보거나 어쩌면 한국어를 몇 마디라도 배워보는 상상을 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변화를 맞을 준비가 됐다는 거죠. 잠이 들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이면 서울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이 여행이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죠. 정말 기대가 됐어요. 비행기에 탑승할 때부터 이미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줄리아의 들뜬 기분이 조금은 전염됐지만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본에 오래 살다 보니 한국이 얼마나 다를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깜짝 놀랄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공항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정말 현대적이더라고요. 바닥, 벽, 천장까지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리고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세관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도쿄에선 줄이 길고 서류 작업도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눈 깜짝할 새에 끝나버렸어요. 짐을 찾아서 택시를 타러 밖으로 나갔어요. 공기가 상쾌하고 깨끗했어요. 도쿄에 늘 끼어있는 스모그와는 확실히 달랐죠. 시내로 향하는 길에 창밖을 보느라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도로가 넓고 매끈해서 일본에서 익숙했던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마다 공사 중이었어요. 새로운 건물들이 여기저기서 세워지고 있었죠. 마치 도시 전체가 제 눈앞에서 자라나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건물들이 정말 높고 현대적이었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듯 서 있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도쿄에도 높은 건물들이 있지만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새 것처럼 보였어요. 마침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줄리아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꽉 안아줬어요. 에밀리. 그녀가 소리쳤어요. 드디어 왔구나. 비행기는 어땠어? 배고프지? 피곤하지? 당장 구경 갈 준비 됐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줄리아의 에너지는 정말 전염성이 있었죠. 우와, 진정해. 먼저 숨 좀 돌리자. 근데 나 진짜 배고파. 여기 뭐 맛있는 거 있어? 줄리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너 완전 대박 맛있는 거 먹게 될 거야,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 음식 진짜 끝내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깃집에 가자. 너도 좋아할 거야. 우리는 제 방에 짐을 두고 바로 나갔어요.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활기찬지에 놀랐어요. 인도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모두 빠르고 목적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길거리 상인들은 신선한 과일부터 지글거리는 고기까지 온갖 음식을 팔며 소리치고 있었죠. 음식 냄새가 사방에 퍼져 있었고 제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우리는 모퉁이를 돌다가 갑자기 좁은 골목에 들어섰는데 양옆으로 작은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줄리아는 저를 어느 한 곳으로 안내했고 우리는 좁은 공간에 간신히 들어갔어요. 가게는 작지만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각 테이블 중앙에는 작은 그릴이 있었죠. 여기선 우리가 직접 고기를 구워 먹어 줄리아가 설명했어요. 이게 또 재미 중 하나야. 그녀는 빠른 한국어로 주문을 했고 곧이어 생고기와 채소들이 담긴 접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줄리아는 저에게 고기를 구워 상추에 싸서 다양한 소스와 함께 먹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조금 지저분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그녀의 서울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기선 매일매일이 정말 신나는 것 같아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매일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되거든. 가끔은 힘들기도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 말이야. 저는 도쿄에서의 제 삶과는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서는 모든 것이 좀 더 천천히 흘러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좀 더 신중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데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선 모두가 마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은 후 줄리아는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물 위에 반짝이는 건물들의 불빛, 저녁 산책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근처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때? 줄리아가 물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압도적이야. 마침내 제가 말했어요. 근데 좋은 의미로.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활기차게 느껴져. 마치 도시 전체가 에너지로 가득 찬 것 같아. 줄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야, 그녀가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사는 걸 좋아해. 매일매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느라 바빴어요. 모든 것을 눈에 담고 싶었죠. 밤이 깊어가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붐볐어요. 네온 사인들이 여기저기서 번쩍이며 미용 제품부터 최신 스마트폰까지 온갖 것을 광고하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집에서 술집으로 이동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너무 생동감 넘쳤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피곤했지만 흥분된 기분이었어요.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만약 서울이 항상 이런 시기라면 줄리아가 왜 이곳을 사랑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잠이 들기 전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경험하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마이너스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희망? 뭐가 됐든 기분이 좋았어요. 이 매력적인 도시에서 내일이 어떤 날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서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주변 모든 것이 생동감 넘치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저도 그 리듬에 휩쓸렸죠. 어느 저녁 줄리아가 강남에 있는 한 코워킹 스페이스로 저를 데려갔어요. 강남에 가본 적이 없다면 당신이 아는 큰 도시의 가장 바쁘고 흥미로운 지역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그것을 10배로 늘려보세요. 그게 바로 강남이에요. 여긴 꼭 봐야 해. 줄리아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여기서 모든 마법이 일어나거든. 우리가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 30분쯤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사무실이 비어 있을 텐데 여기서는 마치 벌집처럼 분주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느낀 건 소음이었어요. 정확히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웃고 노트북에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있었어요. 공기는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가득 차서 전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공간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협업을 위한 열린 공간과 집중적인 작업을 위한 작은 개인실로 나뉘어 있었어요. 어디를 봐도 젊고 결의에 찬 얼굴들이 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야? 저는 놀라며 줄리아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창업자들, 프로그래머들, 디자이너들 뭐든지. 여기서 다들 다음 큰 일을 준비하고 있어. 우리는 그 공간을 돌아다니며 줄리아는 그녀가 아는 사람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 중에는 미노라는 25살 청년도 있었는데 그는 이미 3번째 스타트업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믿을 수 있나요? 25살의 3번째 스타트업이라니. 제가 25살 때는 인스턴트 라면을 제대로 끓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이끌어주나요? 저는 그의 동기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민호의 눈이 빛나면서 미래죠라고 간단히 대답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왜 기다려야 하죠? 그의 말은 마치 번개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정말 왜 기다려야 하죠? 그 순간 저는 일본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변화를 기다리고만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진이라는 사람도 만났는데 그녀는 노인들이 가족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앱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재우는 도시를 더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그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도전을 직면했죠, 물론. 한국도 완벽한 곳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도전 속에서 번성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문제를 기회로, 장애물을 혁신의 기회로 여겼어요. 새벽 2시쯤 줄리아와 저는 드디어 그 코워킹 스페이스를 떠났어요.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과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늦은 밤 간식을 먹기 위해 작은 길거리 음식가게에 멈췄어요. 우리가 거기 앉아 매콤한 떡볶이를 먹으면서 저는 그날 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줄리아, 이건 정말 놀라워요. 이런 건 처음 봐요. 그녀는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매일이 모험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일본에서의 제 삶을 떠올렸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일본은 아름다운 나라이고 많은 훌륭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저는 모험심과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흥분, 가능성,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요. 며칠 동안 저는 서울의 더 많은 곳을 보았어요.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 회사들을 방문했고 전통 공예품이 최신 기술과 나란히 있는 시장도 갔어요. 어디를 봐도 과거와 미래를 함께 받아들이는 나라가 보였어요. 어느 후 저는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웃고 끝없는 에너지를 쏟아내며 뛰어다녔어요. 한 노인이 근처 벤치에 앉아 그들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믿음, 이 에너지, 이 희망이요. 한국에서는 그것이 어디에나 있었어요. 마이너스 젊은 창업가들의 얼굴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다음 세대를 지켜보는 노인의 미소에서요. 그때 저는 일본에서의 제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단지 경제적인 기회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매력적이었지만요. 그것은 제 자신의 목적의식을 되찾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도쿄에 있는 제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면서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직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한국으로 이사 갈 거예요. 전화기 건너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놀랍게도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걸릴지 궁금했어. 상사가 말했어요. 행운을 빌어, 에밀리.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렇게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 후 몇 주는 아파트를 찾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에서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하지만 그 모든 동안 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흥분을 느꼈어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서울의 새 사무실에 앉아 창밖의 도시 소음을 듣고 있어요. 몇 분 후에는 도시 농업을 혁신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젊은 창업가들과 회의를 할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그 미래를 기대하고 있어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과 희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기대돼요.